부산대학교에서 나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셨고, 저는 특히 이제 정책 자금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이제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제 대부분 제가 오늘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비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패키지 선정업체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스타트업의 재무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재무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정부 지원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제가 정의를 좀 해드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타트업에 제가 첫 번째 이제 컨텐츠 첫 번째 강의는 재무계획이거든요. 스타트업에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J커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J커브는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이 재무제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 이 J커브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재무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흑자라는 거고, 파란색이 표시가 된 게 푸른색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현금이 유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곡선이 J 같이 생겼죠. 알파벳 J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J컵을 표를 쓰는데, J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손익분기점이 몇 년 차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 상에는 손익분기점이 7년 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차까지는 현금이 계속 유출되는 거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7년 차 이후로 현금이 유입되면서 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현금이 유출되는 7년 차까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소요자금과 소요자금 회사 내역을 수립하고, 그 소요자금 회사 내역에 근거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J커브를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J커브가 나타나기 위한 로직이 있거든요. 그 로직은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의 BP는 어떤 시점이 되는지, 우리 회사의 J커브는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토대로 해서 차후에 저희 회사의 J커브를 한번 실제적으로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에 우리가 재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J커브 이해가 필요하고, J커브는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은 뭐냐면은 그 기관에서 지원기관입니다. 중기부 산하기관입니다. 지원기관에서 사학객사 평가 항목 중에서 재무계획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자금 신청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신청에 대한 평가를 나갈 때 회사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계획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를 크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소요자금 조달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인지, 그리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추정되어 있는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앞전에 설명하셨던 J컵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관별로 항목별로 소요자금이 얼마만큼 상세히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입금, 상한 의무가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한 계획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무 추정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제표라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실제 스타트업이나 3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가공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무제표를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작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실 거는 기관에서 우리 회사의 재무계획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자금과 얼마만큼 재무제표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재무계획, 스타트업의 재무계획을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재무계획을 수립한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무계획 수립 절차는 우리 대표님들이 이 내부적으로 수립할 때도 필요하시고, 우리 대표님들이 실제 기관 사업 신청하실 때도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세 가지를 보시면은 매출계획표, 그리고 매출계획표에 근거한 소요예산 내역서, 소요예산 내역서에 근거한 자금조달 계획서가 항상 세트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서는 제가 투자 받을 때 마찬가지,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정부 출연금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매출계획표와 소요 예산 내역서와 자금조달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J커브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매출계획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매출계획표를 보면은 저희가 만약에 2019년도에 스타트업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한걸 보시면은 매출, 원가, 순이익, 그리고 누적 현금 소요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은 손익계산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가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두 가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게 있고 판관비라는 게 있습니다. 판관비, 매출 원가랑 판관비가 있는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업, 앱이라든지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있고 판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그냥 우리가 손익계산상에 매출 원가나 판관비랑 구분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셔가지고, 자, 매출계획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작성합니다. 분기별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9년이 Q1, Q2, Q3, Q4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슬라이드 상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Q1 때에 원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원가가 우리가 한 2천만 원이 반이가 100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이 저희가 Q1 때 드는 거고, 당연히 매출이 없으니까 지금 매출 시현은 2019년 Q4에 매출 1억이 시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현금 수실이 누적된 현금 유출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Q3까지가 약 1억의 현금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매출 계획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자금 조달을 수입할 때는 지금 저희가 손익분기점, 이 매출 계획표 상의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현금 소요가 0이 된 시점이 2020년 Q2에 보시면은 누적 현금 소요가 0으로 돼 있죠. 이게 BP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 J커브 할 때 첫 번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BP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손익분기점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표에 보시면은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Q2에 누적 현금 소요가 0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2019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해야 되고 2020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 Q3, Q3부터는 이 현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이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은 거죠. 보시면 Q3에 보면 현금이 누적된 현금이 4천만 원 정도 쌓이네요. Q4에는 8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BP 손익분기점 이전 시점인 2019년 그리고 2020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 계획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계획 수립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매출계획표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계획 흔들리면은 매출계획표 상의 숫자가 흔들리면은 매출계획표에 따른 뒤에 보시면은 소유자금 예산 내역서, 자금조달 계획서가 다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재무계획 수립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출계획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계획표는 반드시 분기별로,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분기별로 수립을 제가 권고를 해드리고 BP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되는지를 보수적으로 판정하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상을 조금 더 생각보다 예상 매출이 늦게 시현된다는 가정하에서 매출계획표를 수립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자, 첫 번째 매출계획표를 수립했으면은 이 매출계획표에 근거해서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업무가 소요자금 예산 내역서입니다. 소요자금 예산 내역서. 그래서 만약 요거는 이제 2021년부터 됐지만 매출계획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소요자금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되시는데, 자, 소요자금 예산 내역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저희가 신청할 때 공공기관에, 정부기관에 저희가 정책자금이라는 걸 신청할 때는 자금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설자금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업체별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출계획표에 근거해서 분기별로 소요자금이 얼마만큼 드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매출계획표는 아까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소요자금 예산 내역서는 조금 강하게 1.5배 정도 더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만큼 나는 한 1억 정도 들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파까지 1억 정도 자금이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소요자금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실 때는 한 1.5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셔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매출계획표를 작성하고 매출계획표에 근거한 소유자금 예산 내역서가 작성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립하는 겁니다. 자본 조달 계획서. 자, 오늘 강의가 세 강의지 않습니까? 세 강의고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자금 조달의 종류가 많죠. 정부 지원, 투자,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이제 후반에 강의할 내용은 정부 지원금 중에서 보조금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하신 분이 R&D 쪽은 출연금이거든요.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강사분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조금 접하게 되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의 수요에 대해서 로직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은 보시면은 정부 지원, 투자, 대출, 물론 자기 출자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유상증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내가 잉여금이 많다든지 제가 스스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면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도 하나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의 재무계획 수립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혹시 요거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장기 스타트업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매출계획표와 소요예산 내역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항상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고, 혹시 스타트업 재무계획 관련돼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지금 하셔도 되시고, 강의 다 끝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목차인데, 이제 두 번째 목차는 뭐냐면은 우리 대표님들 지금 예창이나 초창 선정된 이제 대표님들은 어쨌든 시드머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저희가 돈이 많으면은 굳이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없이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정부 지원이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드머니 확보가 중요하고 또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여력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부 지원, 스타트업은 초기에 정부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우선은 자, 맨 하단에 정책 자금은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한 업무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한 업무가 있는 것은 정책 자금입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시는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은 상한 업무가 없습니다.
두 개는 어떻게 다르냐? 보통 용어가 좀 혼동되는데 관련 법령이 약간 다릅니다. 관련 법령이 다르고 그 법령이 다른 것은 우리 대표님이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단지 국고보조금하고 정부 출연금은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은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예창이나 초청 같은 거 국고보조금을 이해하시면 되시고 우리가 R&D 이제 나중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사분이 강의하실 내용은 정부 출연금입니다. 정부 출연금. 그래서 정부의 지원 자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 정책자금. 국고보조금과 정부 출연금은 상한 의무가 없고 정책자금은 상한 의무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화, 시드머니 확보에 필요한 자금이고 정부 출연금은 R&D에 관련된 자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고보조금하고 정책자금 관련돼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정부 지원금 활용 단계는 반드시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서 시드머니 확보하고 정부 출연금을 가지고 제품을 고도화시키고 고도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융자 또는 투자를 합니다. 일반 요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예창이나 초창에 선정된 업체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예창 사업기간 내에 또는 초창 사업기간 내에 시장에 팔릴 만큼 제품이 고도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제품 나오지만은 그 시제품이 당장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창이나 초창을 진행 이후에는 제품에 대한 고도화를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R&D를 활용해서 조금 제품을 고도화를 시키고 그 고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이제 융자나 투자 유치를 받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이건 2021년에 지금 제가 중기부의 전체 이제 공고 사업문 중에서 사업비가 큰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한 60 몇 가지가 됩니다. 이미 지금 K 스타트업이라든지 비디오 인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대표님들 다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중요한 사업만 제가 조금 추렸고 중요한 사업의 기준은 우선은 사업 규모가 큰 걸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원기관이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지자체가 있거든요. 중앙행정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게 중기부입니다. 그렇죠? 중기부 말고 최근에 또 예산이 많이 큰 게 문체부도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해수부도 큽니다. 해수부도 큰데 오늘 이제 중기부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 또 지자체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한 사업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예창과 초창에 이제 선정된 대표님이라 제 일을 하고 그 다음 트랙을 뭘 타야 되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랙을 우리 제품이 이미 고도화가 다 돼서 양산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타는 패키지가 창업동력 패키지 37번 창업동력 패키지 또는 그 뒤에 슬라이드에 보이는 청년사관학교 보이시죠? 창업성공 패키지 이 트랙을 가장 많이 탑니다. 자, 예창을 타신 분들은 초창을 타고 그리고 예창을 타신 분은 초창을 타지 않고 바로 제도역 가는 경우도 있고 제도역 가는 경우도 있고 창성 그러니까 청년사관학교 가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창, 초창, 제도야 또는 청년사관학교 이렇게 탑니다. 자, 그런데 평가 지표가 약간 다릅니다. 평가 지표가 우리 대표님들은 이미 자, 예창이나 초창에 선정된 대표님들이니까 평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된 걸 다 이해가 되고 자, 우리가 그 다음 탄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예창도 탔고 초창도 탔다고 했을 때 이제 창업도약이라든지 창성까지 탈 때는 평가 항목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특히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업성을 저희가 스타트업 저희가 예창이나 초창 같은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랑 R&D가 평가하는 지표는 평가 지표가 약간 다릅니다.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는 뭘 중요하게 보냐면은 이 아이템이 정말 시장에 필요한지를 많이 보고 두 번째 강사님이 소개할 R&D 같은 경우는 기술의 깊이를 평가하는 사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스타트업 중에서도 창업도약 패키지는 예창하고 초창하고 또 평가 지표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 지금 3년 이상 7년 미만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요때 뭘 중요하게 보냐면은 아이템의 기술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3년 동안 얼마만큼 매출이 많이 시현되었어? 그래서 3년 이후에 지원 이후에는 얼마만큼 많이 매출이 시현될 거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켓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창을 거쳤고 초창을 거쳤다 그러면은 증분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증분 효과.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음으로 해서 그다음 또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건데 그런 증분 효과, 매출에 대한 증분 효과, 지원을 추가로 받으려 해서 매출에 대한 증분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추가적으로 고용이나 투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분 효과가 나타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창을 거치고 초창을 거쳤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창업적 패키지로 제가 많이 권고를 해드리는데 창업적 패키지는 기존의 예창과 초창보다는 매출 실적 그리고 향후에 얼마만큼 매출 시현될지 향후에 얼마만큼 매출이 시현된다는 얘기는 거래처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매출 기획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예창, 초창, 그 다음은 주로 창업적 패키지 그리고 청년상한학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화 말고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 예를 들면은 저희가 예창 초창을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회계 세무 쪽 회계나 세무 쪽으로 제가 좀 조력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번에 지금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 사업이 30번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역시 46번에 보시면은 지적재산권 바우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화 외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세무라든지 또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스타트업의 세무라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사업도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니 저희가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중기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또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은 부산시 그러니까 부산의 특수성은 우리 대표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경우에는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9번과 50번 49번과 50번이 부산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이 아닌 경남이라 그러면은 경남에도 지원 사업이 있겠죠. 그래서 부산시 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좀 방문하셔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로드맵을 그냥 표현했습니다. 로드맵을 지금 저희가 신년이지 않습니까? 신년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계속 공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신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요 중에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41번에 보시면은 글로벌 기업 창업 프로그램 도대체 국내의 창업 기업과 국내에서 지원한 창업 사업과 글로벌 기업의 창업 사업은 뭐가 다른 거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마켓 사이즈입니다. 확장성. 얼마만큼 이 아이템이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 나는 글로벌 기업 창업 프로그램도 한번 지원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템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하고 기술에 대한 차별성도 중요하지만은 마켓 사이즈가 충분하게 커야 된다. 확장이 가능하고 충분히 커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글로벌 창업 패키지를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 글로벌 엑셀레이팅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슬라이드,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비전 인포라든지 케이스 다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들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정부 출연금이 관련 법령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R&D랑 좀 연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강사님이 설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타트업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R&D 일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2021년도에 기술개발 지원 사업인데, 기술개발 지원 사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평가 요인이지만은, 자, 정부 출연을 이용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기술 기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대표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은 게 창업 성장 기술개발 과제인데, 그중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팁스와 전략형과 디딤돌이 있는데, 자, 맨 밑에 디딤돌은 지금까지 R&D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주관기관 단독으로 들어와서는 과제 선정이 잘 안 됩니다. 주관기관 단독, 그러니까 중소기업 스타트업 혼자서 기술 개발할 경우에는 이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선정 확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주관기로 들어오고 뭐 위탁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협력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게 디딤돌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전략형은 뭐냐면은 저희가 4차 산업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은 아무 과제는 제가 다 신청 가능합니다. 자유 옹모형이거든요. 제가 어떤 과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략형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RFQ에 맞춰서 저희 IT 맞으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팁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팁스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팁스를. 왜냐하면 팁스가 뭐냐면은 민간 주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거든요. 말이 좀 깁니다. 그렇죠?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민간 투자사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투자사, 팁스 민간 투자사가 국내 한 65개가 있는데, 민간 투자사가 스타트업하고 투자에 대한 지분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자에 대한 지분 계약. 근데 투자에 대한 지분 계약, 투자 지분 계약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은 1억 미만, 그리고 지분은 30% 미만. 솔직히 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지분만 해도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요건 제가 스킵을 하고, 어쨌든 팁스는 투자사, 그러니까 운영사가 민간 투자사 한 65개가 우선은 투자 협약을 체결합니다. 투자 지분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 지분을 체결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기술 개발을 추천합니다. 최대 5년.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진행한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창이나 초창을 타고 제도약 또는 청사를 타고 조금 더 저희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팁스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팁스는 두 가지, 투자랑 정부 지원 사업이랑 정부 출연금이랑 합쳐져 있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팁스 관련 내용은 네이버에 팁스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또는 투자 방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제가 설명드릴 게 이제 정책 자금입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앞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국고보조금을 설명드렸고, 국고보조금의 어떤 종류들, 저희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타면은 예창 그리고 초창 이후에 어떤 사업을 타면 좋을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부 출연금, 기술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정책 자금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간접 금융과 직접 금융이 있는데, 슬라이드 상에 이제 5층명이 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주력적으로 설명해드릴 내용은 기술 중소기업진흥공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물론 기보, 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다 정책 자금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 대표님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증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으로 좀 더 우리 대표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대표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 이해하고 계신 대표님도 계시겠지만은 보증하고 직접 대출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직접 대출은 정부 기관에서 직접 대출합니다. 정부 돈으로 직접 대출합니다. 근데 보증 대출은 뭐냐면은, 자, 정부 기관에서 보증만 써줍니다. 보증만. 우리 대표님들이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정부 기관에 보증을 써줍니다.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보시면은, 보증 대출은 실제 대출 실행 기관은 은행입니다. 은행. 근데 직접 대출은 대출 실행 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약간 다릅니다. 금리도 보시면은, 자,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이자율 플러스 보증료가 들어가는데, 은행에서 빌린 이자율은 일반적인 우리가 미국 시장 금리에 연동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직접 대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자율은 국채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상대적으로 중진공의 이자율이 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대규모의, 우리가 어느 정도 제품이 고도화가 됐고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대표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시설 자금을 많이 이제 신청하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증 대출보다는 직접 대출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 1,000만 원 빌릴 때 금리는 보증 대출이나 직접 대출이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억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 10억이 넘어가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작은 계획을 수립할 때, 나는 이제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을 다 받았고 이제 정말 양산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단순한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 대출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 대출은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연장이. 근데 직접 대출의 단점이 뭐냐면은 연장이 잘 안 됩니다. 1회 안에서 연장이 되는데 절차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거치 기간은 좀 길긴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운전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건비라든지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운전자금은 보증 대출로 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더 대규모의 조금 시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접 대출로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관이나 그러면은 기보, 신보, 이제 중진공의 차이에 보시면 정책 목적은 다 비쌉니다. 그런데 기보는 아무래도 기술력 중심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신보는 기술력 외적으로 도소매업, 상품 중개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품 중개업도 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제외인데, 소상공인 적합 업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제조업을 영위한다든지 지식개발 서비스를 영위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한 의무가 있는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님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금리, 그리고 거치 기간.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라 그러면은 원금을 언제 상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정책 자금에는 정책 우선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 우선도가 있는데, 정책 우선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전략 산업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6가지. 그리고 전략 산업 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수출을 지향한다든지 시설 투자 중소기업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그래서 전략 산업 한 6가지인데, 이 전략 산업의 기준이 뭐냐면은 저희가 통계청에 한국 표준 산업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분류. 통계청의 한국 표준 산업분류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주된 업종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두 가지 업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서비스업도 하고 제가 제조업도 하고 한다 했을 때 매출이 가장 많은 게 주된 업종입니다. 주된 업종이 저희 주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이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혁신 성장 분야, 뭐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 산업의 기준은 통계청에서 분류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6단위거든요. 그 6단위에 해당되는 그 코드에 해당이 되면은 혁신 성장 분야라든지 뿌리 산업 분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혁신 성장 분야, 뿌리 산업,
소재 부품, 지역 특화, 지식 서비스 산업, 융복합 산업 이렇게 전략 산업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 자금에는 지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불건전 영상 계획 지금 프로 코드 보이시죠? 요게 프로 코드가 누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 프로 코드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맞는 코드를 저희가 주된 매출이 많은 업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상 게임 제조업이라든지 불건전, 그러니까 도박, 향락, 유홍, 사치 이런 업종 다 제외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건설업은 제외인데 이게 융자, 그러니까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산업 플랜트 건설업은 지원이 되는 업종입니다. 건설업 중에서 41에서 42는 원래 지원이 되지가 않는데 지원 제외 중에서 산업 플랜트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오염 방지 시설 건설업은 지원 제외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업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중에서도 뭐 주류라든지 담배는 안 되고 숙박 같은 경우에는 주점업은 되지 않고 그리고 역시 이제 불건전은 이제 지원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융자 제한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이 기준은 정책자금 신청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자금 이전에 만약 세금이 체납돼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정책자금 좀 필요해라 한다 그러면은 세금은 완납하셔야 됩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이 1원이라 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를 반드시 혹시라도 체납이라 그러면 또 모를 수가 있을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자금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세무서에 확인을 하셔서 혹시나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2번부터 6번까지는 읽어보시면 되시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 많이 이제 적발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스타트업들 나중에 이제 양산 들어가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정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설비 장치를 매입해서 정책자금 신청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공정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한 공정 부지는 절대 임차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수입니다. 한수.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7번이 또 중요한데요. 7번이 뭐냐면은 업종별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력 5년 미만인데 실무적으로는 3년 이상 되면은 우리 지금 초창을 하신 분들은 3년 이상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 이상이 되면은 우리 업종별로 부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뭐냐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출자한 금액 또는 자본 총액에 비해서 타인 자본이 너무 큰 경우를 제가 부채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부채 비율이 너무 가다하면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부채 비율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기업이라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그 제한 부채 비율이 넘어서게 되면은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뒤에 슬라이드 제가 한번 예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 8번이 뭐냐면은 역시 이제 3년 이상 기업이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를 한다든지 또는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서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본금이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거. 그리고 연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정책 자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번은 이제 융자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신청이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2021년에 정책자금 공고가 나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1월달에 제가 시설자금이 필요해서 또는 운전장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설비 도입이 외국에서 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딜리버리가 늦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진행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평가를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의 기준이 뭐냐면은 평가를 받고 탈락한 기업은 6개월 이후에 신청이 안 됩니다. 자진 취소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는 안 할게요. 그러면은 기록이 남지 않으면은 다음 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조금 염두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10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업종별 그러니까 제한 부채 비율인데 제조업 기준으로 보시면은 제조업이 제한 부채 비율이 438%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우리 대표님이 대차 대조표 또는 재무 상태표라는 표현을 썼죠. 거기에 부채 총액하고 자본 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는 1년 차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1년차, 2년차 지나면은 이제부터 재무 비율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자금 필요할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정책 자금은 상환 능력을 볼 때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지나시면은 회계 사무소에 우리 보통은 회계 세무 회계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보통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회계 사무소에 위탁을 하시는데 위탁하실 때 관리할 재무 비율들이 있습니다. 재무 비율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 유동 비율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438%가 넘어가면은 3년 이상 기업은 신청에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부채 비율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서 나는 지금 예창이고 이제 막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요런 관리 비율들이 있구나. 재무 비율 중에서 내가 좀 관리할 비율들,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 이런 거 좀 관리해야 되겠구나. 특히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나중에 내가 정말 자금 필요할 때 자금을 신청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인데 원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평가는 지금 갚아야 되는 자금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아까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하고 R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는 이 아이템이 얼마만큼 시장에 필요한지를 보는 거고, 기술성, 우리 R&D 평가는 기술에 대한 기표를 평가하는 거고, 자 지금은 정책 자금은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상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신용위험 평가 등급하고 기술 사업성 평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은 기술 사업성 평가 항목입니다. 신용위험 평가 항목은 제가 왜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냐면 요거는 약간 평가할 때 약간 컨피덴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놓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 의무가 있는 정책 자금은 X, Y 축으로 기술 사업성 평가와 신용위험 평가 모형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신용위험 평가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자 모형입니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표님의 신용도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의 신용도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제2금융권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대표님의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책자금 지원받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위험 평가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 모형이 거의 가중치가 65%입니다. 대표자 모형이 가중치가 65%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의 신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지를 해주시고 신용위험 평가 모형 요 정도 이해하시고 기술사업성 평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평가 항목은 여러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 좀 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성 같은 경우에는 중항목 보시면은 개발 기간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핵심 기술 얼마큼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 기반과 핵심 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이 평가 항목은 저희가 R&D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R&D 기술 개발에서 평가하실 때도 그래서 얼마만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인프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 있는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은 저희가 뭐 연구 전담 부서라든지 연구소를 설립을 하는 거고 제가 연구 인력은 저희가 그래서 팀 창업을 많이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인프라는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만약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직접적인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가 협력도 됩니다. 그렇죠? 협업도 괜찮습니다. 협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얼마만큼 우리 기술의 차별성이 있는지 제가 일반적으로 기술에 대한 진보성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특허가 등록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술의 진보성을 차별적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을 양산화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업성은 이제 시장이나 전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 마케팅 능력, 미래 성장성인데, 요거 아까 만약 요걸 조금 아까 우리 제도약 저희가 예창 타고 초창을 타고 제도약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마케팅 능력에서 거래 안정성, 자 거래 안정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년 이상의 거래 기간이 전체 거래처에서 몇 개가 있는지를 봅니다. 거래 안정성은 자 3년 이상 기업 우리가 이제 제가 초청까지 다 하셨으면은 뭐 제도를 한다든지 나중에 뭐 정부 지원사 받을 때 나는 거래가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전체 매출처 중에서 거래 기간이 3년 이상 기업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보고 거래 안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스타트업은 대표자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대표자의 역량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하거든요. 경력과 학력. 그래서 경력은 최대한 많이 어떤 사격서상에 뭐 정부 지원금 모든 평가를 서류로 일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의 경력은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템과 연관돼. 그리고 여기서 경영관리 능력 중에서 이제 빨간표 중에서 자금 조달 능력은 어떤 걸 평가하냐면은 우리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상의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비율. 유동비율이 뭐냐면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나 큰지 그 비율을 따지는 게 유동비율인데 유동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제 1년 차고 2년 차 분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나는 재무비율,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해야 될 비율들이 많거든요. 유동비율이라든지 부채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산제도는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프라 구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제도는 크게 기술 혁신 분야가 있고 경영 혁신 분야가 있는데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NET 가장 대표형입니다. 그리고 이노비즈라든지 이노비즈 3년 이상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인정을 받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가산점이 있는 인정을 조금 전략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벤처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중진공이나 기보에 벤처기업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자금 평가를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4월부터는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민간으로 좀 위탁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가천받을 수 있는 거는 미리 조금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영 혁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비즈 이거 3년 이상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해서 조금씩 인증을 받아 놓는 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평가 받을 때 조금의 이제 가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때 이건 하나 또 매뉴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매뉴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 구축으로 그러니까 이미 회사가 성장된 상태에서 매뉴얼 구축하는 것보다는 창업 초기에 매뉴얼 구축하시면 또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산제도를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여기서 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말씀드리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국채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보시면 기준금리에다가 사업 종류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업별 가간금리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은 평가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우리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린 정책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사업별 가간금리, 사업별로 플러스하는 게 마이너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에다가 우리 대표님 평가를 통해 가지고 회사 평가를 통해 가지고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영그룹부터 상그룹이 있는데 어떤 이제 영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준금리에서 마이너스 0.3% 시작되고 또 뭐 상그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기준금리에서 1% 플러스 돼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저희는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고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작년 4분기에 고시된 거고 1분기 거도 거의 비슷합니다. 2.13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분기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1년 1분기에 정책자금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1분기에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4월에 신청할 거라 그러면은 2분기에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거의 변동이 크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15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융자 절차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자가진단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가진단하시면은 자가진단표 출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출력표를 가지시고 사진상담 받으시고, 사진상담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권한이 부여가 되면은 온라인으로 자가진단한 사이트에 다시 가서 정책 자금 활용 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시고, 그러면은 현장, 물론 지금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은 상업 능력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평가를 해서 융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책 자금은 운전 자금은 쉽게 설명드리면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자,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 차부터 이자 플러스 원금을 내는 거죠. 2년 거치 3년 상환, 그리고 5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 이제 자금을 상환하는데 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업별로 약간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5년 거치 7년 상환, 또 5년은 이자만 내고 7년 차부터 6년 차부터 저희가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책 자금의 종류도 2021년도 겁니다. 요것도 이제 최신 자료인데 작년하고 사업이 약간 전체적인 틀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고 조금 사업이 많이 조금 이렇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돼 있는데 우리 대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에 이제 청년 전용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미만입니다. 만 39세 미만인데, 자, 근데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대출 한도가 1억으로 픽스돼 있습니다. 리스크를 크게 봅니다. 외부 기관에서 청년이라 그러면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억. 그리고 금리는 2%. 또 고정금리입니다. 그럼 내가 만 39세가 아니라 그러면은, 또는 내가 만 39세 미만이지만은 좀 더 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창업 기반 자금. 자, 요거는 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입니다. 창업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업일하고 법상에 정해 있는 창업일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과거에 혹시 창업을 하셨다든지, 대표님이 과거에 동종업종을 창업하셨다든지 그러면은 과거의 창업 업력을 끌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업력이 7년 미만이니까 다 해당은 되시겠네요. 그렇지만 내 업력이 한번 공고하다 그러면은 중기부에 비즈니스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1357에 비즈니스 지원단이 있는데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업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은 금리가 마이너스, 아까 기준금리에서 마이너스 0.3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기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가 박사라든지 또는 우리 대표님들이 또는 정부 출연 기관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신청이 가능한 거고, 비대면 분야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생긴 자금입니다. 그렇게 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촉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또는 내일 채용 공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더 이제 신청이 가능한, 제가 또 많이 추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개발 기술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입니다. 개발 기술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개발 기술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허가 등록, 출원된 거 말고 특허가 등록이 되면은 개발 기술로 봅니다. 두 번째, 자체 연구소,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고 공인된 연구소라든지 연구전담부소에서 개발된 아이템을 개발 기술로 정의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R&D 과제 성공 판정 받은 기술,
세 가지 기술 정의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사업화가 필요한 업체 같은 경우에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이 투용 복합 금융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투자하고 융자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투자하고 융자가. 그러니까 자, 투자하고 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는 저희가 지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융자는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투용자는 뭐냐면은 투자하고 융자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대출로 들어갑니다. 야, 대출 3억을 주는데 이 대출을 나중에 저희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걸 저희가 전환사채를 표현을 쓰거든요. 사채긴 사채인데 전환할 수 있는 사채. 뭐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이 회사는 정말 좋아. 정부에서 중진공에서 처음에는 3억 정도, 뭐 3억을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는 타인자본 사채로 저희가 융자를 했다가 이 회사 너무 좋네. 그러면은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그걸 전환사채라 그러거든요. 또는 저희가 스타트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선전자를 해야 되니까 그걸 제가 신주를 발행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중진공에서 야, 신주 인수권은 우리한테 먼저 내가 인수할 수 있게 해줘. 그걸 제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융자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조금 나는 많은 자금 필요해 한다 그러면은 투자와 융자가 복합된 금융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은 이제 선정할 수 있는 팁인데, 이 선정할 수 있는 팁은 정책 자금에 한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까 앞전에 제가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 지금 이제 정책 자금 세 가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제가 잘 설명드렸는데 다 혼합돼서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지원 사업에 저희가 해당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렇죠? 그 목적이 타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타당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객서가 그 지원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중요한 항목은 이 아이템이 얼마만큼 시장에 필요한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기존에 있는 제품의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얼마만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R&D는 기술에 대한 깊이를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정책 자금은 상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 사업별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럼 그 목적에 맞게끔 사객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좀 평가 기준에 대해서 도대체 평가위원들은 또는 이 아이템은, 이 사업은 뭘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좀 내용 좀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제가 평가위원을 설득해야지 국고보조금도 받고 정부 출연금도 받고 정책 자금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지원 사업의 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객스는 각종 텍스트보다는 이미지화해서 정량적으로, 우리 대표님들 사업을 하시니까 정성적인 서술보다는 정량적인 비즈니스 용어, 우리가 일반적 비즈니스 용어는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숫자. 그래서 제가 재무계획 수립할 때도 매출계획표, 그리고 그 매출계획에 따른 소외예산 내역서, 자금조달 계획서 세 가지가 세트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숫자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이제 정량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이후에 얼마만큼 기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에 한정하면은 상한 능력에 대해서 입증 해서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뭐 1시간을 거의 다 채운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그 강의 자료에 제 연락처가 있고, 또 아까 중기부에 비즈니스 지원단, 저도 비즈니스 지원단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1357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되시고, 제가 여기까지 제가 강의는 마치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긴 시간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또 고맙습니다.